10주차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1교시와 2교시에서 소개한 내용은 회귀 분석 모형 중에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인 그런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자 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명 변수 x와 반응 변수 y가 수치형 계산을 할 수 있는 연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아닌 질적인 변수가 설명 변수에 포함되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가상적으로 변수, 가변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회귀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그 예로서 반응 변수 y 선호도, 설명 변수 x 연령, 또 다른 설명 변수 지역이라는 리즘 변수를 광역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이렇게 질적 변수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D1과 D2라는 가변수를 만들어서 회귀식으로 모형화한 내용을 여러분들 소개해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한테 할 내용은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번 들어본다 생각을 하고 한번 잘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회귀 진단이다. 우리가 진단은 이렇게 병원으로 말하면 이제 진찰해 보는 거예요. 이 환자가 아픈 데는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우리가 진찰한다 그러잖아요. 모형이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적합한 추정한 모형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다시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것, 그런 것들을 진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모형을 좀 더 수정하면서 더 좋은 모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그 그림을 보면요. 통계적 모형화 관련도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존의 여러 가지 가정이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 이런 걸 통해서 모형을 이제 설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운 모형이 yi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5차 i라고 하는 이런 회귀 모형을 세웠다고 하자. 그랬을 때 그 회귀 모형에서 5차 제곱을 최소화하게 모형식을 추정을 하죠. 그래서 yi 햇은 알파 햇 플러스 베타 햇 xi 이런 걸 이제 적합한 모형, 추정한 모형. 그래서 추정이라는 걸 한 거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적합. 그 다음 그런 추정을 한 다음에 회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검정 같은 것도 해봤어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적합한 모형 또 추정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 번에 추정한 모형이 항상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참이 아니거든요. 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가장 근접한 거로 이제 추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합한 모형이 제대로 잘 되었는지 잘 살펴봐야 되고, 제대로 되었느냐의 문제를 그래서 참인 모형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는지 잘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시각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진단을 해보자 이런 거고, 일반적인 모형을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걸 모형 진단이라고 하는데, 그 모형이 회귀 모형일 경우 우리는 회귀 진단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살펴보는 진단의 문제가 원래 값은 yi였는데 예측을 y 햇 i로 했으니 그 차이가 잔차잖아요. 잔차 찌꺼기. 그 잔차가 너무 크면 그런 자료는 이 모형에 적합신 게 너무 무리스러운 건 아닌가.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잔차 분석, 또 영향력, 다중공선성 이것은 이후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모델이 뭐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을 텐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삐쭉삐쭉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동그라미라고 하는 틀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삐쭉삐쭉한 거는 우리가 찾아내기 어렵지만 동그라미를 보면 그거는 반지름만 알면 우리가
그 모형을 식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리얼 현상, 실제적인 현상 또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근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틀을 이렇게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틀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틀에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참인 모형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된 모형은 제대로 되었는지 마땅히 잘 살펴봐야 된다. 통계적 모형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데이터들이 있을 때 직선이라고 하는 틀에 데이터들을 내렸을 때 오차가 최소가 되게 그 직선식을 추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모두에 적용되는 그런 직선식, 공통 규칙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그 희생된 정도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희생된 정도가 너무 크면 이런 모형에 맞추는 데 있어서 무리스러운 건 아닌가, 그런 걸 하나하나 살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모형을 적합하는 것들이 개별 데이터들을 이 직선 하나로 종합화하는 과정, 즉 데이터를 그런 틀에 이제 맞추는 거죠. 모형이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보는 건 개별적인 희생의 정도를 다 끄집어내서 너무 무리스럽게 희생된 건 없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다. 반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모형을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보는 모형 비판을 모형 진단이라고 하고, 그 우리가 세운 모형이 회귀 모형일 경우 회귀 진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귀 진단에는 이제 원래 실제값 yi와 예측값 y hat 그 차이를 관찰하랬죠. 그 희생된 정도잖아요. 그런 분석부터 몇 가지를 검토해 보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것이다. 여기서 영향력 평가라든지 다중공선성 검토 이런 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참고사항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모형을 우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 현실 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모형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경제 모형이라고 해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실업률, 경제 성장률, 뭐 외환 보유액, 뭐 이런 다 뭐 여러 가지 물가 등등 되게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제 모형을 설명하는 변수를 한 50개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 50개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완벽하게 다 설명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걸 고려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다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참인 모형은 존재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참인 모형이 아닌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모형을 사용을 합니다. 왜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참은 아니지만 고려했던 변수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우리의 사고의 틀이 유용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모형을 쓴다. 모형은 참이 아니지만 그런 유익성을 갖고 있는, 유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는 문제 중에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 먼저 잔차 분석이라는 거예요. 잔차 residual analysis라고 하는 건데요. 잔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y 값이 뭐죠? yi. 예측 값은 뭐죠? y hat i. 원래 값에서 예측 값을 뺀 거죠. 그게 찌꺼기예요. 이거 이제 잔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잔차들이 크다라는 건 원래는 yi 값이었는데 예측과 yi hat으로 우리가 직선식에 맞춰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이 자기 값이 희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별적인 희생들을 통해서 공통성, 직선식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나 그 개별성의 희생이 너무 크면 그런 모형 틀에 끼워 맞춘 것이 너무 무리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개별성을 다시 끄집어낸 것. 그래서 원래 yi 값에서 예측과 y hat i를 뺀 것을 원잔차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측정 단위를 센티미터로 할 때와 미터로 할 때와 킬로미터로 할 때 값이 변하죠. 그래서 원래 잔차는
반응 변수라고 하는 거에 스케일, 단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로 표준화된 잔차를 이용합니다. 표준 잔차라는 건 원래 잔차를 뭐로 그것의 표준 오차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측정 단위가 없어져요. 측정 단위가 없어집니다. 측정 단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잔차를 주로 이용한다. 표준화 잔차는 거기 나와 있다시피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내 표준 잔차와 외 표준 잔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내 표준 잔차는 원래 잔차를 자기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럴 경우 이 잔차가 정확하게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외 표준 잔차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T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데요. 이것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대부분 주로 여러분들 내 표준 잔차, 그냥 표준 잔차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 잔차를 구했을 때 여러분들 95% 신뢰 수준의 제값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96에서 1.96을 벗어나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 플러스 2보다 더 큰 것들은 95% 바운드리를 벗어난 값.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래 직선 틀에서 너무 떨어져 있는 애들, 좀 특이한 값들, 그래서 특이값이라고 하는 이런 걸 찾아낼 때 보통 이것은 정규적인 범위에서 벗어났다. 이런 걸 할 때 표준 잔차 값이 절대값 2를 넘으면 그런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잔차의 이용도가 편리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잔차 산점들을 보세요. 그림이 지금 6개가 있는데요. 6개가 있는데 왼쪽에 맨 위에 그림을 먼저 보세요. 왼쪽에 맨 위에 그림을 보면은 X 표시되어 있는 게 원래 자료 값이고요. 직선이 회기식입니다. 직선이 회기식이에요. 그래서 원래 자료 값에서 직선식의 짝대기를 내려보면 그 차이가 잔차들이죠. 그걸 그려놓은 게 우측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잔차, 두 번째 잔차 이런 크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런 잔차들의 크기를 보면은 직선으로 이 데이터 점들을 적합시키는 것보단 커브, 곡선으로 자료를 적합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선형 회기 분석을 하는 게 무리스럽다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왼쪽 그림의 두 번째 가운데 그림을 보면요. X 표시가 원래 데이터들이거든요. 보면은 그런 데이터들의 가장 근사한 직선, 회기식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보면은 이거는 잔차 찌꺼기들을 이렇게 계산들을 내려가서 그려보면 우측끝이 나오죠. 즉 X 표시에서 직선까지 내려간 차이, 그거를 그려놓은 겁니다. 우측에. 보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료가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원래 오차는 분산, 변동 폭이 분산이 동일하다. 등분산성을 가정해서 회기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분산이 어겨지고 있다. 분산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질적인 분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데도 이런 잔차 그림을 이용할 수 있고요. 맨 아래 그림을 보면은요. 위에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인데 자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그 전 단계에 그대로 영향을 받죠. 전 단계에 영향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우측 같은 그림이 되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이런 거예요. 주식 같은 거 예측할 때 주식 주가 어제 주가가 오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오늘 주가가 또 내일 주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주가라고 하는 삼성전자 주가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 그 자기 계열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월화수목금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자료가 얻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얻어지는 자료 이런 걸 시계열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계열 자료들은 어제 나의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자기 계열 간의 관련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다른 분석 기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시계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얻어진 자료에 대한 분석,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후에 여러분들 배울 텐데 그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잔차 분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갈게요. 어, 잔차는 원래값 yi에서 예측값 yi를 뺀 건데 그거를 원잔차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측정 단위를 센티미터로 했을 때와 킬로미터로 했을 때와 미터로 했을 때 달라진다. 그래서 원잔차는 반응 변수의 그런 단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잔차에 대해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화된 잔차를 생각을 한다. 그럴 때 표준화 잔차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표준 잔차라는 것은 SPSS 소프트웨어에서는 영어로 표준 잔차를 ZRESID, Z 레지듀얼 이렇게 표기가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을 하는데요. 원래 잔차를 자신의 표준 오차로 나누어 준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표준 잔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T 분포와 비슷하다고는 하나 정확한 분포가 알려져 있지는 않다. 또 하나가 외표준 잔차가 있는데요. T 분포는 분모와 분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독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 외표준 잔차를 만든 겁니다. 이럴 경우 SPSS에서 스튜던트화된 삭제 잔차 SDRESID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기된 거를 여러분들 외표준 잔차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랬을 경우 이거는 정확하게 T분포를 따르는데 표준 잔차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좋으나 매 잔차를 구할 때마다 자료를 하나 빼고 다시 구하고 하나 빼고 다시 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잔차 분석을 하면 뭐 하느냐? 앞에서도 뭐 비선형성도 봤고요. 등분산성을 깨진 것도 봤고요. 시간이 흘러가며 떨어지는 자기상관의 문제도 살펴보는 그런 거 위에 무엇을 근데 결정적인 건 원래 우리가 가지는 자료 패턴에서 벗어난 특이한 놈들 그건 특이값을 검출하는 데 이용한다. 즉 원래값 yi에서 예측값 yi를 뺐더니 그 값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 개별적으로 희생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형에다 적합시키면 무리가 간 거죠. 이런 건 특이한 값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상치로 특이값으로 생각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보통 표준 전차의 절대값이 2 이상이면 특이값으로 보고요. 3 이상이면 굉장히 큰 특이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이런 특이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실질적으로 자료의 일반적인 패턴에서 벗어난 거니까 일종의 말썽꾸러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이값은 분석에 있어서 그런 특이값이 끼어들어서 결과가 안정적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많은 경우는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올해 코로나 같이 해외 여행객들 거의 안 오죠. 어떤 정부는 그런 특이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서 버릴 것인지 안 버릴 것인지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제대로 되었는 자의 문제 첫 번째는 잔차 분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럴 땐 우리가 원잔차보다는 표준잔차를 살펴본다. 척도에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잔차 분석을 통해서 나온 표준화 잔차 값이 절대값 1을 넘으면 이것은 원래 일반적인 자료 패턴에서 모형에 무리가 갔다. 특이값으로 보는 판정을 하고 그런 특이값이 왔을 땐 특별한 정보가 없으면 제거해서 다시 분석을 해서 그 회귀 분석의 결과에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0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 주에 회귀 진단과 관련되는 내용을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요. 특히 지난주 여러분들 중간시험 보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한 5주 정도 남았는데요. 남은 과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소화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잘 쫓아오길 바라고요. 혹시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줘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